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료 기법사에서 근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같이 이용했던 미술사 연표입니다. 앞전 시간에 이용했던 르네상스 시기에 피렌체, 베네치아, 프랑드 화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17, 18세기의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근대 미술에 관련해서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세계대전의 큰 사건들에 의해서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그리고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대에 있어서 많은 작품들을 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전시도 되게 많았죠. 모네와 마네, 그리고 르누아르, 피사로, 휘슬레, 그리고 세잔까지 많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인상주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장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후기 인상주의의 고흐와 고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비즘이라고 하는 야수파의 마티즈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후기 인상파에서 표현주의와 입체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르가 바로 이 인상이라는 단어를 쓴 장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상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미리 전반적인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상주의에 의해서 입체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런 입체주의는 어떤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지도 이 미술사 연표라든지 이런 미술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술사도 미술사지만 재료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품, 그림의 표현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지금 한번 제가 더 진행을 시켰는데요. PPT를. 간략하게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세계대전의 빨간색 글씨가 있고, 그 화살표로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그리고 다다와 초현실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상주의, 입체주의,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미술의 장르를 말하고 있죠. 근데 미술사인데 이렇게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왜 여기에 적어 놓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작품의 형태고요. 사람이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준 사건 역시 사건에 의해서 이런 미술 작품들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사에서 아니면은 재료사에서 이 큰 세 가지의 사건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이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그 변화되어 온 시기 중에서 이 근대 미술 1700년대부터 1900년대
2000년 바로 전까지 아주 많은 변화를 주었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산업혁명은 인류사의,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미술사 그리고 미술 재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산업혁명이 1760년대부터 1830년, 약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난 혁명을 말합니다. 네. 자, 이제 볼까요? 이 근대 미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기간이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기계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의해서 열의 에너지를 힘으로 바꾸면서 어떤 기계를 돌리게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공장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에는 장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공급했던 것들을 이제는 공장 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냄으로써 조금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 산업혁명이 미술사와는 아니면 미술 재료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감인데요. 이 물감이 산업혁명 전에는 색을 나타내는 안료와 거기에 기름을 1대1로 섞어서 긴 숙성 시간을 거쳐서 물감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에서 안료와 기름을 오랜 시간 동안 기계의 힘으로 빨리 갠 다음에 그 숙성 시간을 거쳐서 화가에게 직접 튜브로서 물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화가는 이제 물감을 만들 시간에 그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뜰리에에서 실기실에서 물감을 제조하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작품을 발표했던 반면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화가는 물감과 캔버스를 구매한 다음에 그걸로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 그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림의 의식적인 부분들이 점차 생겨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물감도 만들어졌지만은 사진이라는 게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산업혁명 전에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내 자신의 모습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화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에게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진이 나옴으로 인해서 굳이 화가에게 내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사진을 찍으면 됐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사진을 하나 둘 셋 찰칵하고 바로 찍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도 30분 이상의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어야 됐지만
그러함에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전에는 초상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똑같이 표현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었고요. 그에 맞는 기법, 즉 글레이징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부의 톤 하나하나를 정말 사실적으로 사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물감이 공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사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산업혁명 전과 같이 고전주의와 같이 사람을 아주 섬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고요. 모네나 마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섬세하고 세심한 표현보다는 좀 거칠면서도 그리고 큰 면적으로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인상주의는 빛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산업혁명에 의해서 캔버스가 공장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간이 이젤이 공장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물감이 튜브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뜰리에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야외로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야외에서 그리게 되면서 자연의 빛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이 당연히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전에는 푸른색 빛에 의해서 점점 정오가 되면은 따뜻한 빛의 색깔로 변하고요. 그리고 해가 짐으로 인해서 붉은색 빛이 돕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위치의 어떤 색감도 달라지고요. 위치도 달라지고 색감도 달라지고 그리고 주변 풍경에 의해서 또 다른 빛의 산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감이 다양하게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똑같이 그려내기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아틀리에에서 섬세하게 표현했던 것보다는 야외에서 빠른 시간 안에 햇빛이 지나가기 전에 그 순간순간을 포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표현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1시간만 지나도 15분만 지나도 1분 1초가 지나면서 햇빛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지고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최대한 포착하기 위해서 빠른 분놀림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의 여러분들이 유명한 모네라든지 마네, 그 다음에 세잔, 르누아르, 피사로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빠른 분놀림에 의한 거친 붓터치 그리고 다양한 색감 이런 것들로 아주 산업혁명 이전에 바로크나 로코코 미술과는 전혀 반대되는 새로운 신미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평가 역시도 이후에 현대에 와서 많은 평론가들이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1760년대에 1800년대에 평론가들은 인상주의를 아주 매몰차게 평가했습니다.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었고 완성되지도 않은 그림이었고 그리다만 그림이었습니다. 붓질은 거칠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고
모든 비평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는 일반인들도 전 그림과 비교하면서 완성도 안 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지금에 와서는 가장 위대한 화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인식적인 사고에 의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은 크게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과 비교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혁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에 의해서 시민계급이 공장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물론 처음에는 귀족들이 설립했을 수도 있겠죠. 많은 자본으로 인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중상계급 이상의 어떤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고요. 그런 돈과 명예, 그 다음에 부를 가지고 점점점 귀족과 왕권에 도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고도 영향을 끼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적인 혁명에 의해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급 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혁명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술 또한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상주의가 활약했던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친 후에 나온 인상주의는 이러한 영향들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고 대범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후대 화가들에게 더 영향을 미쳐서 후기 인상파의 고흐나 고갱은 좀 더 자유로운 붓터치와 아주 과감한 붓터치,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의식적인 형태의 어떤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밝은 색감의 아주 과감한 터치로 인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포비즘의 마티즈에게 영향을 주어서 좀 더 강렬한 색감의 어떤 야수적인, 정말 지금까지는 볼 수 없는 붉은색과 푸른색, 파란색, 분홍색, 이런 진한 녹색, 원색들을 이용한 작품들을 표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상주의의 세잔에 의해서 어떤 분할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피카소의 입체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지금 역사적인 것만 많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같이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지금 보여지는 것이 모네의 수련과 폴 세잔의 생비투아르 산입니다. 예, 요거는 우선 모네가 1889년에 그린 거고요. 폴 세잔은 1892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모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수련의 연적이 되게 유명하고요. 그 수련을 지베른이라는 정원을 가꾼 다음에 여기서 수련을 키우면서 햇빛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들을 계속 연작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폴 세잔 같은 경우에는 모네와 르누아르와 마네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파리에서 교류를 하면서
인식주의에 심취하면서 그리고 인상주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많이 같이 했지만은 나중에는 따로 와서 자기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하면서 그린 것들이 요 생빅투아르 산의 연작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같은 생빅투아르 산의 모습을 같은 위치에서 그리면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연작을 모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수련의 연작들도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요 폴 세잔이 어떻게 보면 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잔 이후의 그림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입체주의의 피카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입체주의의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졌고요. 되게 큰 작품이죠. 2m 33과 2m 43에 달하는 약간 정방형의 그림입니다. 자, 보면은 폴 세잔의 요 생빅투아르 산과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은 약간 비슷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면은 물론 피카소는 이 당시에, 물론 피카소도 요 입체파의 어떤 작품을 하기 전에는 사실적인 그림도 묘사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마침내는 이런 다시점에 의한 화면의 재구성을 통해서 입체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작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장르들을 섭렵했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모네와 세잔입니다. 세잔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게 되면은 면으로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봤을 때 사람의 눈, 코, 입과 몸의 형태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되게 각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폴 세잔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빅투아르 산이 물론 산 자체가 각이진 산일 수도 있습니다. 돌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표현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그 빅투아르 산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 본질을 어떻게 하면 이 화면 안에 물감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함이 잘 나타난 것이 폴 세잔의 그림입니다. 이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폴 세잔의 나무를 보게 되면 또 모네와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죠. 같은 비슷한 나무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네의 빛에 의한 다양한 색감들이 섞여 있는 나무의 표현과 그리고 폴 세잔이 추구하는 어떤 그 나무 본질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하면 구성되어 있는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으로서 잘 나타내고 그리고 탄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어떤 의미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약간 딱딱한 면에 의한 나무와
부드럽고 햇빛의 다양한 색감에 의한 나무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피카소의 작품에는 피카소가 영향을 받은 작품은 세잔뿐만 아니라 모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작품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많이 보셨죠? 예. 화장실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1917년에 나온 샘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밑에 피카소와 세잔과 모네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 물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냈죠. 그리고 평면적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듀샹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그대로 박물관에 갖다 놨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라고는 사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비평을 했겠죠. 이거는 작품도 아니다. 작가의 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나온 물품을 그냥 기성품을 갖다 놓고 그걸 작품이라고 하느냐. 수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의 의식적인 미술품으로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리고 이 현대미술사, 근현대미술사에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미술을 보게 되면은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 모여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와의 어떤 전성기와 같은 그런 미술의 어떤 표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 지금 몇백 년에 걸친 고전주의 미술의 표현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즉흥적인, 그 다음에 직접 현장 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려내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표현 기법을 쓴 거고요. 그리고 세잔과 피카소의 어떤 입체파의 작품도 물론 모네와 세잔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전에는 있지 않는, 없었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 듀샹 또한 어떤 세계대전에 의해서 나오는 인간의 어떤 본성, 그리고 허무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다이즘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다이즘에 의해서 의식적인 부분이 발전함과 동시에 이런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실현시킨 것이 마르셀 듀샹의 셈입니다. 이렇듯 모네와 피카소와 그리고 마르셀 듀샹, 이 작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마르셀 듀샹을 셈을 설명하면서 다다이즘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다다이즘은 세계대전에 의해서 나온 하나의 의미입니다. 세계대전 두 차례의 아주 큰 세계대전에 의해서 유럽은 초토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대전은 국가들 간의 어떤 이익 다툼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요. 그런 이익 다툼에 의해서
애꿎은 시민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뭐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쟁에 의해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자기 친한 사람, 가족, 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들이 점점점 대두되고요. 그로 인해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또한 미술에서도 이러한 다다이즘, 허무주의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계대전에 의해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미술품에도 사고라는, 생각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붓으로 물감으로 표현하는 테크닉보다는 이러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또한 중요한 작품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초현실주의도 나타나게 되죠. 초현실주의는 뭐죠?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약간 초현실적인 것들을 표현한 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이 초현실주의도 문학 활동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요. 1924년에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누구죠? 마그리트의 작품이죠. 하늘에 사람들이 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떠 있을 수 있나요? 떠 있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초현실주의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리트가 초현실주의, 그리고 마그리트가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대페이지망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대페이지망이라는 뜻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있는 것,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잘 어울리는 것을 대페이지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그리트의 그림에서도 보면 하늘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하늘에는 당연히 구름과 해와 그리고 비 혹은 별들이 있는 게 가장 어울리겠죠. 하지만 그 곳에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곳에 무언가가 나타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들이 초현실주의입니다. 또 나중에 가서 시그문드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학과도 연결이 되면서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세계대전에 의해서 근대 미술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중심에서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의해서 그림의 표현이 어떤 형식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그림의 기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근대 미술이 또 현대 미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여기 제가 아까 언급했던 모네의 수련이라든지 세잔의
생 빅토르산의 어떤 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작을 통해서 좀 더 세잔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추구했는지, 모네가 어떤 표현들을 더 연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